안 돼요! 화장로 38초 전 컨베이어가 윙 소리를 내며 관을 불 속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11살 소녀가 발끝으로 비상정지를 눌렀어요. 관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할아버지 눈이 떠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임장 공증 잡아. 사망 확인서도 맞춰. 소리를 지르면 아빠가 옵니다. 아빠가 오면 할아버지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가요. 소녀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냉동고로 뛰어들었습니다. 영하 4도. 시신들 사이에 숨었어요. 장갑 낀 손끝이 천을 잡으려는 순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소매를 걷자 주사 자국 7개가 줄지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 할아버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끔찍한 음모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8초. 화장로 점화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위에 올려진 검은 나무관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철문 안쪽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철문 너머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밀려나오고 있었어요. 화장로의 불이 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관 앞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관 안을 들여다보던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시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다가 삼킨 겁니다. 이야기는 이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대호건설 병우 회장의 장례식 3일째였어요. 서울 외곽 대형 장례식장 VIP관에는 아직도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화환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대호건설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검은 리본이 화환마다 걸려 있었어요. 조문객만 200명이 넘게 다녀갔지만 정작 이 장례식의 주인인 병우 회장에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11살 손녀 하은이었어요. 유족 대기실에는 병우 회장의 외아들 승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상주 완장을 찬 모습은 흠잡을 데 없는 효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은 슬픔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옆에 앉은 김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고 거기에는 주주총회 일정표가 떠 있었습니다. 승준이 화면을 훑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총회 날짜 앞당겨 49제 전에 끝내야 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경영권 승계 일정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대기실 구석, 접이식 의자에 하은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하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승준 주변으로만 모였고 승준도 하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할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 승준이 손목시계를 흘깃 보더니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빨리 하고 와. 10시에 화장 들어간다.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기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 대기실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 문을 열면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장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커다란 철문이 있었고 그 앞에 컨베이어 벨트가 놓여 있었어요. 벨트 위에 할아버지의 관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화장장 직원 최 반장이 옆에서 점화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은은 관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작은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나 왔어, 하은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안에서 할아버지의 왼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어요. 하은은 숨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관 안을 들여다봤어요. 착각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3초가 지났을까? 이번에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분명했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복도 너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 끝나면 바로 위임장 공증 잡아. 오늘 안에 경영권 이전 마무리해. 오성태 박사한테도 사망 확인서 원본 맞추라고 전해. 오성태. 하은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매일 병실에 찾아오던 주치의였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아빠가 위임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서를 맞추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죽게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 하은은 비명을 삼켰어요. 소리를 지르면 아빠가 옵니다. 아빠가 오면 할아버지는 다시 화장로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은이 최 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어요. 아저씨, 할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최 반장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내려다봤습니다. 얘야, 사람이 죽으면 근육이 수축해서 움직이기도 해. 놀랄 거 없어. 아니에요. 2번이나 움직였다고요. 최 반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리고 컨베이어 옆 제어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례 일정은 정해져 있었고 10시까지 화장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아무도 하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윙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장로 점화까지 38초. 관이 화장로를 향해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철문 안쪽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하은의 얼굴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은의 눈에 벽면에 빨간 버튼이 들어왔어요. 비상정지 버튼이었습니다. 그런데 벽 높은 곳에 달려 있었어요. 11살 아이의 키로는 닿지 않았습니다. 옆에 조화 받침대가 있었어요. 하은은 무거운 철제 받침대를 두 팔로 끌어당겼습니다. 바닥에 쇠가 긁히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받침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발끝으로 섰어요. 손가락 끝이 버튼에 간신히 닿았습니다. 두 손으로 힘껏 내리눌렀어요. 삐.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컨베이어가 덜컥 멈췄어요. 관이 화장로 입구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0cm만 더 갔으면 불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최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뭐야? 누가 건드렸어? 직원들이 달려왔어요. 하은은 그 소동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받침대에서 뛰어내려 관으로 달려갔어요. 작은 두 손으로 관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무거웠어요. 손톱이 꺾이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밀었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떠져 있었어요. 초점은 흐렸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까만 눈동자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입이 미세하게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혀가 마비된 상태였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승준의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왜 멈춘 거야? 누가 건드렸어? 하은은 할아버지의 양팔 아래로 자기 팔을 집어넣었어요. 온 힘을 다해 끌어올렸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허리가 꺾일 것 같았습니다. 78세 노인의 몸무게가 11살 아이에게는 바위 같았어요.
그래도 당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상체가 관 밖으로 기울어졌어요. 하은은 할아버지를 끌어안은 채 한 발, 두 발 옮겼습니다. 교복 구두가 바닥에서 미끄러졌어요. 넘어질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리가 하은의 어깨에 기대어져 있었어요. 귓가에 할아버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화장 대기실 옆에 영안실 냉동고 문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스테인리스 철문이었어요. 하은이 한 손으로 손잡이를 당기고 어깨로 문을 밀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나왔어요. 승준의 구두 소리가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를 끌어안은 채 냉동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장 대기실에 승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관이 왜 비어 있어? 냉동고 철문이 닫히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어요. 승준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직원들의 웅성거림도 두꺼운 철문 너머로 묻혔습니다. 대신 찾아온 건 침묵,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어요. 영하 4도.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 불안정한 빛 아래로 스테인리스 시신 안치대 6개가 양쪽 벽을 따라 3개씩 줄지어 있었습니다. 4개의 안치대 위에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고 2개가 비어 있었어요. 냉기가 바닥부터 올라와 하은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외투를 벗었습니다. 검은 교복 외투를 할아버지 위에 덮었어요. 얇은 흰 블라우스만 남은 하은의 팔에 소름이 쭉 돋았습니다. 냉기가 칼날처럼 피부를 찔렀어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은은 양손으로 감싸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호호호. 따뜻한 숨이 창백한 손가락 위에 닿았지만 차가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어요. 병호는 눈만 간신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전혀 없었고 혀가 마비되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손녀를 알아보고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병호가 눈을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은을 봤어요. 하은이 알아챘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죠? 병호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철문 너머에서 승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시신이 사라졌다고? 누가 옮겼어? CCTV 확인해. 그리고 전화를 거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와. 화장장 전체 봉쇄해. 출입구 전부 막아. 한 명도 못 나가게 해. 하은은 철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밖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밖에서 새로운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이 경호원 4명을 데리고 도착한 겁니다. 건물 앞 모든 방을 수색해. 전부 열어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하나, 둘, 셋.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재빨리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를 안치대 아래 빈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지만 마른 노인의 몸이 겨우 들어갔어요. 외투로 최대한 덮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은 자신이었어요. 시신이 놓인 4번째 안치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흰 천 아래로 사람의 윤곽이 보였어요. 진짜 시신이었습니다. 하은의 다리가 굳었어요. 무서웠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시신 옆에 눕는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바로 옆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안치대 위로 올라갔어요.
차가운 스테인리스에 등이 닿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운 시신의 차가운 기운이 천을 뚫고 전해졌어요. 하은은 흰 천을 잡아당겨 자기 몸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완전히 멈췄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들썩여서 천이 움직일까봐 양손으로 가슴팍을 꾹 눌렀어요. 냉동고 문이 열렸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안치대.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 하은이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하은의 천 위에서 멈췄어요. 2초, 3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른 시신들에 비해 크기가 작았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경호원의 손이 천 끝자락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검은 장갑 낀 손가락이 천에 닿았어요. 하은은 눈을 꽉 감은 채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숨을 참는 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끝이구나 하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밖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장례식장에서 출입을 막아! 경찰 부를 거야! 다른 유족 가족이 정문에서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김 실장의 무전이 울렸습니다. 전원 정문으로 와. 빨리. 냉동고 안의 경호원이 천에서 손을 떼고 밖으로 나갔어요. 철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은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1분, 2분. 천을 덮어쓴 채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2분이 지나서야 간신히 천을 걷어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안치대 아래의 할아버지를 확인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하은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병우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하은도 알았어요. 하은의 손가락 끝도 보랏빛이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냉동고 안에 울렸어요. 이대로 있으면 둘 다 진짜 죽습니다. 하은은 철문 틈에 귀를 댔어요. 정문 쪽에서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쪽에 몰려간 것 같았어요. 뒤쪽은 조용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철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돌렸어요.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화장 대기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복도 쪽 발소리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안치대 아래에서 꺼냈어요. 팔을 어깨에 걸치고 일으켰습니다. 78세 노인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어요.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버텼습니다. 한 발, 두 발, 맞은편 비상구 표시등의 초록빛이 보였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대기실 한가운데를 지날 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거의 끌다시피 할아버지를 비상구로 옮겼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었어요. 새벽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구두 소리가 대기실에 들어서는 게 들렸어요. 하은은 할아버지를 안은 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바깥은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블라우스 한 장뿐인 하은의 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를 벽에 기대앉히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왼쪽에는 화장장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좁은 뒷골목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11살 아이가 78세 노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은은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어둠 속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오른쪽 끝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말순이네 꽃집. 창고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 새벽에 누군가 깨어 있었던 겁니다. 하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화장장 안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경찰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경찰보다 먼저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택시를 잡을 돈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어요. 11살 아이가 78세 노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저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뿐이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를 벽에 기대앉히고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문이 열렸어요. 67살 김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에 꽃 가위를 들고 있었어요. 다음날 장례식에 쓸 화환 20개를 새벽까지 만들어야 하는 중이었거든요. 30년 넘게 꽃집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화환을 묻고 배달을 다녔어요. 남편을 15년 전에 잃고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외투도 없이 얇은 블라우스만 입은 아이였습니다. 손가락이 보랏빛이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벽에 기대앉은 노인이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의식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란색이었어요. 하은이 말순의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파요. 말순은 놀랐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 그렇듯 낯선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에 피투성이도 아닌 아이가 노인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건 어떻게 봐도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 왜 이러고 다녀? 119 불러야지. 말순이 안쪽 선반에서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하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에 놀라울 만큼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전화하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경찰 부르면 아빠가 알아요.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장난이나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한밤중에 아이가 나타나서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할아버지를... 하은이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팔 좀 봐주세요. 제발이요. 말순이 망설이다가 노인 쪽으로 걸어갔어요. 쪼그려 앉아 소매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팔 안쪽에 주사 자국 7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또렷했어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놓은 자국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을 때 생기는 자국과는 달랐어요. 간격이 너무 일정했고 위치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말순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종배는 건설 현장 7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3일 뒤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본인 과실로 처리했어요. 산재 불인정, 보상금 제로. 말순은 남편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의 팔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팔 안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의무 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병원은 분실됐다고 했어요. 왜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5년간 그 자국이 뭐였는지
답을 찾지 못했어요. 지금 눈앞에 노인 팔에 찍힌 자국이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창고 문을 잠갔습니다. 두 사람을 안쪽 꽃 보관 냉장실 뒤편으로 들였어요. 꽃 냉장고 뒤쪽에 사람 2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포장용 담요를 깔고 병호를 눕혔어요. 일단 여기 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말순이 창고 한쪽에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꽃 가위에 손을 베는 일이 잦아서 소독약과 붕대가 늘 준비되어 있었어요. 병호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심하게 낮았어요. 밤새 영하 4도의 냉동고에 있었던 몸이었으니까요. 전기장판을 가져와 밑에 깔고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손발을 감쌌습니다. 하은에게는 자기 패딩을 벗어 입혀줬어요. 아이가 블라우스 한 장으로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패딩이 하은의 몸을 감싸자 떨림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은이 말순에게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 의식불명 판정을 받은 것, 3일 뒤 장례가 치러진 것, 화장 직전에 관 안에서 할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인 것, 아빠가 복도에서 위임장 공증을 잡으라고 전화한 것, 사망 확인서를 맞추라고 한 것,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것, 냉동고에 숨은 것, 경호원이 천을 잡으려 한 것, 비상구로 빠져나온 것. 하은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1살 아이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은 일을 순서대로 풀어놓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말수는 다 듣고 나서 한참 침묵했습니다. 꽃 가위를 내려놓고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다가 하은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할아버지를 꺼낸 거야?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놀라움이었을 수도 있고 존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화장로 앞에서 비상정지를 누르고 78세 노인을 관에서 끌어내고 냉동고에서 시신들 사이에 숨고 경호원의 손을 피해 탈출했다는 이야기를요. 어른도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른이었으면 오히려 못했을 수도 있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무서워서 포기했을 겁니다.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 그 하나만 알고 움직인 겁니다. 말순이 하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거칠고 큰 손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화장장 내부에서는 승준이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하은이 찍혀 있었습니다. 관 뚜껑을 여는 장면, 냉동고로 들어가는 장면,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뒷문 카메라만 고장 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남아 있었습니다. 승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최 반장을 불렀습니다. 비상정지 누른 게 누구냐? 최 반장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회장님 손녀분, 하은이었습니다. 승준은 3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면 속 하은의 얼굴을 봤습니다. 자기 딸이었어요. 11살짜리 자기 딸이 아버지의 계획을 무너뜨린 겁니다. 승준의 턱 근육이 움직였어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은이가 아버지를 꺼냈어. 11살짜리가. 지금부터 그 애를 찾아. 화장장 주변을 빠져나갔을 거야. 아직 멀리 못 갔어. 자기 딸을 찾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거해야 할 변수를 처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승준에게 하은은 딸이 아니라 방해물이었어요. 꽃집 창고 안, 담요 위에 누운 할아버지 옆에 하은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말순이 가져다 준 따뜻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할아버지의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병호의 체온이 아주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느린 엔진 소리였습니다. 서행하고 있었어요. 검은 승합차가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말순이 커튼 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어요.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차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어요. 30분 뒤 같은 차가 반대 방향에서 다시 지나갔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2번 지나갔어. 감시하는 거야. 하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수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말순은 꽃집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7시면 셔터를 올리고 물을 주기 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3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은 셔터를 내린 채 문에 메모 한 장을 붙였어요. 가족 사정으로 오늘 휴무. 단골 손님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몸이 안 좋아서라고 짧게 둘러댔습니다. 창고 안쪽 꽃 보관실 뒤편에서 말순은 병호의 몸을 따뜻한 물로 닦고 있었어요. 밤새 영하 4도의 냉동고에 있었던 몸이라 체온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수건으로 손발을 감싸면서 팔 안쪽의 주사 자국을 다시 봤어요. 7개. 어젯밤에 확인한 그 자국이었습니다. 말순은 팔을 넘어 허벅지 안쪽도 확인했어요.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자 최근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주사 자국 7개가 또 나왔습니다. 총 14개. 말순의 눈이 좁아졌어요. 팔에만 놓다가 허벅지로 옮긴 거야. 눈에 안 띄게 하려고. 치료 목적이라면 팔에만 놓으면 됩니다. 허벅지 안쪽까지 옮겨가며 놓을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일부러 자국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위치를 바꾼 겁니다. 들키지 않으려고요. 말순은 남편의 산재 사고 이후 15년간 의료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어요. 병원은 기록을 분실했다고 했고 회사는 과실이라고 했고 보험사는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어요. 하은이 옆에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한 달 전에 할아버지 병원에서 이상한 걸 들었어요. 말순이 하은을 봤습니다. 하은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한 달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병원 면회를 갔는데 할아버지 병실 앞 복도에서 주치의 오성태가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오성태는 하은이 복도에 서 있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부사장님, 투약량 한 번 더 올리면 이번 주 안에 정리됩니다. 네, 심정지로 갈 겁니다. 자연사로 보일 겁니다. 하은은 그때 정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무서운 말이라는 건 느꼈지만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는 늘 늦게 들어왔고 물어볼 어른이 없었어요. 엄마는 하은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지금은 압니다. 아빠가 의사에게 시켜서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였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기 입으로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하는 게 11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말순이 물었어요. 그 의사 이름이 뭐라고 했어? 오성태요. 할아버지 주치의예요. 할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부터 매일 왔어요. 말순이 눈을 좁혔습니다. 매일? 보통 주치의가 매일 오진 않는데. 말순은 남편이 입원해 있을 때를 떠올렸어요. 담당 의사는 일주일에 1~2번 회진을 돌았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주치의라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병호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약간의 힘이 생겨 있었어요.
어젯밤보다 나아진 겁니다. 병호가 눈으로 말순을 보며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 말순이 병호에게 다가갔어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병호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렇다는 뜻이었어요. 병호가 다시 입을 움직였습니다. 금고. 어딘가에 금고가 있고 그 안에 증거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혀가 마비된 상태에서 두 글자를 만드는 것도 온 힘을 다한 결과였어요. 병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리가 다 알아낼게요. 세 사람이 침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꽃집 유리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렸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이 손짓으로 하은과 병호를 꽃 냉장고 뒤로 밀어 넣었어요. 하은은 할아버지를 안고 화환 더미 뒤에 웅크렸습니다. 국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하은은 할아버지의 입을 손으로 가볍게 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날까 봐요. 말순이 앞치마를 고쳐 입고 표정을 정리했어요. 아무 일 없다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꽃집 경력 30년 까다로운 손님 앞에서도 웃어본 사람이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꽃 배송 기사였어요. 사장님, 장미 80단 가져왔는데요. 어디 놓을까요? 말순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대답했어요. 앞에 놔. 내가 옮길게. 기사가 장미 상자를 내리고 트럭을 몰고 떠났습니다. 말순이 문을 닫고 잠갔어요. 하은이 냉장고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병호가 하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하은의 손바닥을 꾹 눌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어요. 말순이 꽃 냉장고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 하나 있었어요. 작고 낡은 은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이건 돌아가신 남편 거야. 15년 전 거라 어디에도 등록 안 된 번호야. 급할 때 이걸로 연락해. 내 아빠가 추적해도 이 번호는 안 나와. 하은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차가운 금속 폴더폰이 손에 닿았습니다. 이 작은 전화기가 앞으로 유일한 연락수단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말순이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TV를 켰어요. 하은이 할아버지 옆에 앉아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 병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삼켰어요. 한 숟갈 넘기는데 1분이 넘게 걸렸지만 하은은 기다렸습니다. TV에서 저녁 뉴스가 시작됐어요. 앵커가 경제 뉴스를 전했습니다. 대호건설 윤병호 회장의 별세 이후 장남 윤승준 부사장이 경영 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승준이 나왔습니다.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카메라 앞에 서서 완벽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에 슬픔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대호건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눈가를 하얀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기자가 경영권 승계 일정은? 이라고 묻자 승준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하은의 손에서 숟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람이 TV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감출 수 없다면서 손수건을 눈가에 대고 있었어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할아버지가 걱정할 테니까요. 말순이 TV를 꺼버렸어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인간이 아버지를 죽여놓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닦고 있어 말순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회사 관계자가 와서 유감입니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건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표정이었어요. 슬픈 척, 안타까운 척. 속으로는 빨리 이 일이 마무리되기만 바라는 얼굴이었죠. 하은이 TV가 꺼진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진짜 알겠어요. 아빠는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작고 마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TV에서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손녀가 방금 한 말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말순이 병호의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줬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세요. 대신 나중에 저놈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고 약속이기도 했어요. 말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겁니다. 이 싸움에서 빠지지 않겠다고요. 창고 밖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 골목 너머 어딘가에서 승준의 사람들이 하은을 찾고 있다는 거요. 시간은 세 사람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승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대호건설 본사 부사장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승준의 눈에는 창밖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 화장장 CCTV 캡처 사진이 떠 있었거든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하은, 관 뚜껑을 여는 하은,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냉동고로 들어가는 하은.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뒷문 카메라는 고장 나 있어서 이후 영상은 없었어요. 빠져나간 건 확실한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준이 김 실장에게 지시했어요. 뒷문으로 나갔을 거야. 나간 시각은 새벽 3시쯤. 반경 OKM 안에서 11살 여자아이와 노인을 데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 김 실장이 경호원 8명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검은 승합차 세대가 화장장 반경을 돌기 시작했어요. 수색은 철저했습니다. 편의점, 약국, 모텔, 24시간 식당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하은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아이 봤냐고 물었어요. 새벽에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느냐고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경호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범위를 넓혀가며 빗질하듯 훑었어요. 한 경호원이 화장장 뒷골목의 CCTV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뒷문 근처 편의점 외부 카메라에 새벽 3시 10분경 아이와 노인의 실루엣이 잡혔어요. 화질이 낮아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였어요. 오른쪽 골목, 꽃집 방향이었습니다. 김 실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뒷골목 편의점 카메라에 실루엣이 잡혔습니다. 오른쪽 골목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이 지도를 펼쳤어요. 화장장 뒷문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택가, 작은 공원, 그리고 꽃집 하나. 그 방향에 뭐가 있지? 주택가하고 꽃집이 하나 있습니다. 김 실장의 눈이 좁아졌어요. 바로 그 시각 꽃집 창고 안에서는 말순이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골목을 2번이나 지나간 뒤였어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면 이 골목까지 뒤질 거예요. 말순이 벽에 걸린 트럭 열쇠를 받습니다. 꽃 배달용 1.5톤 트럭이었어요. 매일 화환을 싣고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는 차였습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나가야 해.
내일이면 이 골목까지 뒤질 거야. 하은이 말순을 올려다봤어요. 어디로 가요? 말순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충청도에 내 친정집이 있어. 5년째 비어있는 집이야. 아무도 거기까지는 못 찾아. 그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말순은 트럭 짐칸에 화환 30개를 가득 실었습니다. 장례식 배달을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화환 더미 한가운데에 사람 하나가 누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담요를 깔고 베개를 놓았어요. 그 옆에 하은이 누울 자리도 만들었습니다. 하은이 할아버지를 짐칸에 눕혔어요. 화환으로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국화꽃이 할아버지의 얼굴 주위를 둘러쌌어요. 마치 진짜 장례식처럼 보였습니다. 하은도 옆에 누웠어요.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화 향기가 짙게 퍼졌어요. 말순이 짐칸 문을 닫기 전에 하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도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알겠지? 하은이 어둠 속에서 대답했어요. 네. 짐칸 문이 닫혔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꽃 냄새만 코를 찔렀습니다. 트럭 엔진이 걸렸어요. 말순이 기어를 넣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꽃집 앞 골목을 빠져나왔어요. 큰 도로로 나서자 가로등 불빛이 운전석을 비췄습니다. 500m 앞에 불빛이 보였어요. 임시 검문이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차 안에 비추고 뒷좌석까지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손이 핸들 위에서 젖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차 2대가 검문을 받고 있었어요. 한 대가 지나가고 다음 한 대가 지나가고 이제 말순의 트럭 차례였습니다. 경호원이 손짓으로 트럭을 세웠어요. 어디 가십니까? 말순이 창문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 배달이요. 화환 30개. 경호원이 운전석을 훑어봤어요. 67살 여자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경호원이 고개를 돌려 짐칸 쪽을 봤습니다. 뒤로 걸어갔어요. 짐칸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안을 비췄어요. 화환 30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경호원이 화환 사이를 손전등으로 훑쳤습니다. 화환 더미 한가운데 하은은 할아버지의 입을 막고 눈을 꽉 감고 있었어요. 화환 줄기가 얼굴을 찔렀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제발 이 사람이 못 들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경호원이 화환 하나를 잡고 들어올리려 했어요. 그 순간 말순이 운전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씩씩거리며 짐칸으로 다가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절반은 진짜 화가 나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공포였어요. 하지만 말순은 30년 넘게 꽃집을 하면서 진상 손님 앞에서도 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 꽃이야. 시신 나르는 차인데 함부로 만져. 꽃잎 떨어지면 네가 배상할 거야? 내일 아침 9시 장례식인데 꽃 못 가져가면 어떡하라고.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말순의 눈이 경호원을 똑바로 쏘아봤습니다. 30년 꽃집 주인의 눈빛이었어요. 경호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세요. 짐칸 문이 닫혔어요. 말순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어요. 트럭이 건문을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건문이 멀어지는 걸 확인했어요. 말순의 손이 핸들 위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30초 전까지 꽃집 아줌마처럼 호통을 쳤던 사람이 지금은 겨우 핸들을 잡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지나갔어. 짐칸에서 하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말수는 대답 대신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서울을 완전히 벗어나야 했어요. 건문을 빠져나온 직후 김 실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꽃집 트럭 한 대가 지나갔는데 번호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꽃집 트럭? 화장장 옆에 꽃집 있었지? 승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화장장 뒷골목 편의점 카메라에 실루엣이 꽃집 방향으로 이동했고 건문에서 꽃집 트럭이 통과했습니다. 승준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눈이 좁아졌습니다. 꽃집 주인 신원 조회해. 이름, 나이, 주소, 차량 번호 전부. 그리고 그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고속도로 CCTV 확인해. 승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하은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화장장 옆 꽃집 주인이라는 걸요. 트럭은 새벽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경기도를 지나 충청도로. 말수는 평소 꽃 배달을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어요.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탔습니다. 고속도로는 CCTV가 많았거든요. 국도는 느리지만 카메라가 적었어요. 짐칸 안에서 하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트럭의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화환 줄기가 흔들리면서 국화 꽃잎이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은 그 꽃잎을 치우지 않았어요. 움직이면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은은 그 숨소리에 맞춰 자기도 숨을 쉬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할아버지와 같은 리듬으로요. 3시간이 지났어요. 새벽 5시 트럭이 충청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짐칸 문을 열었어요. 찬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눈을 떴어요. 화환 사이에서 일어나 밖을 봤습니다. 논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너머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이 12채 정도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마을 끝자락 논 뒤에 낡은 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친정집이었어요. 5년간 비어있던 집이라 마당에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붕은 멀쩡했어요. 우물도 나왔습니다. 말순이 집 안을 정리했어요. 거미줄을 걷고 방 하나에 이불을 깔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병호를 방에 눕히고 하은에게 이불을 덮어줬어요. 하은은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3일간 제대로 자지 못한 아이였어요. 화장로 앞에서 비상정지를 누르고 냉동고에서 시신 옆에 눕고 경호원의 손을 피하고 꽃트럭에 숨어 건문을 통과한 3일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버텨낸 시간치고는 너무 긴 3일이었어요. 말순이 잠든 하은의 이불을 여며줬습니다. 작은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이마에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냉동고 안치대에 올라갈 때 생긴 상처 같았어요. 말순이 수건을 적셔 살짝 닦아줬습니다. 병호가 옆에서 하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이 작은 아이가. 말순이 부엌에서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불을 올렸어요. 오래된 솥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부엌에서 밥을 해먹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15년 만에 이 아궁이에 불을 지핀 거였습니다.
시골집은 조용했어요.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온 곳이었지만 세상이 완전히 다른 곳 같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승주는 꽃집 주인의 신원을 조회하고 있을 겁니다. 트럭 번호를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죽을 저으며 창밖을 봤어요. 논 너머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최대한 오래.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주. 병호는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말수는 매일 아침 죽을 쑤어 숟가락으로 떠먹였습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면 병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삼켰어요. 한 숟갈 넘기는데 1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응원했어요. 할아버지 잘하고 있어. 한 숟갈 더. 병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어요. 손녀 앞에서 죽 한 숟갈 삼키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한 달 전까지 재벌 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죽 한 숟갈을 넘기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삼킬 때마다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둘째 주, 손목 움직임이 돌아왔어요. 말순이 뒷마당에서 캔 쑥과 솔잎을 삶아 천에 싸서 병호의 관절에 대줬습니다. 약초 찜질이었어요. 병원에 갈 수 없으니 말순이 아는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발음 연습을 시켰어요. 병호의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나 했어요. 들었지, 할머니? 말순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끄덕였어요. 말순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말순은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 꽃집을 잠깐 열고 밀린 주문을 처리했어요. 오래 비우면 의심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올 때 쌀, 약, 기저귀, 보온병 등을 사왔습니다. 서울 갈 때마다 다른 길로 갔어요. 같은 길을 반복하면 패턴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병호가 처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원장. 하은이 귀를 바짝 가져다 댔어요. 병호가 온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덩이를 밀어내는 것처럼 무거웠어요. 진짜, 유 원장. 바꿨어. 승준이. 모른다.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 유 원장을 바꿨어요? 아빠가 모르는 진짜 유 원장이 있다는 거예요? 병호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렇다. 승준이 모르는 유 원장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 말은 승준이 지금 들고 있는 유 원장은 가짜라는 뜻이기도 했어요.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무기가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 마을 이장이 말순의 집에 찾아왔어요. 박노인이라고 불리는 70대 남자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순이야, 서울에서 전화 왔어. 낯선 남자가 그 마을에 사람 와 있냐고, 노인이랑 아이 못 봤냐고 물었어. 말순의 등이 굳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30년 꽃집을 하면서 단련된 포커페이스였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혼자 친정 정리하러 온 거예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덧붙였어요. 그래. 근데 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 혼자 있으면서 불 많이 켜놓네. 이장이 돌아간 뒤 말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승준의 사람들이 이 마을까지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색 범위가 서울을 넘어
충청도까지 넓어진 거예요. 그날 밤부터 말수는 해가 지면 커튼을 완전히 닫고 최소한의 불만 켰어요. 하은에게도 말했습니다. 해 지면 밖에 나가지 마. 창문 근처에도 가지 마.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1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무거운 상황이었지만 하은은 이미 냉동고에서 시신 옆에 누워본 아이였습니다. 커튼을 닫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은이 마을 구멍가게에 과자를 사러 갔어요. 말순이 준 1,000원짜리 2장을 꼭 쥐고 걸어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TV에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호건설 윤병우 회장, 향년 78세로 별세. 장남 윤승준 부사장이 차기 경영권을 승계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빠른 경영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할아버지 영정 사진이 나왔어요. 검은 리본이 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승준이 상주 완장을 차고 서 있는 사진도 나왔어요. 하은의 손에서 과자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세상은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장례를 치르고 뉴스에 나오고 경영권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왜 그래, 아가? 하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과자도 주워오지 못했어요. 시골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상에서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나와요. 아빠가 장례도 다 치르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병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어요. 살아있는데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음을 발판으로 올라서고 있었어요. 말순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 아들이란 놈이 장례까지 치르고 뉴스까지 내고 있어. 같은 주에 말순이 서울에 올라간 사이 이웃가게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아까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 가게 앞에서 사진 찍고 안을 들여다봤어. 문 잠겨 있으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여기 주인 어디 사냐고 물어보더라. 말순이 서둘러 시골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서울 올라가는 횟수를 줄여야겠어. 그놈들이 가게를 감시하고 있어. 승준의 사람들이 꽃집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직 말순이 누구를 숨기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지만 꽃집 주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확실했어요. 한 발 한 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시골집 안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병우만 알고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것들을요. 하지만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목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2글자를 겨우 만드는 혀로는 그 복잡한 이야기를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우는 매일 밤 혼자 발음 연습을 했어요. 하은이 잠든 뒤에도 입을 움직였습니다. 서, 제, 금, 고. 혀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소리는 바람 새는 소리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병우는 답답해서 베개를 주먹으로 쳤어요. 아무런 힘도 실리지 않는 주먹이었습니다. 78세 노인의 분노는 이렇게 무력했어요. 말순이 매일 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이에 뭔가를 쓰다가 구기는 소리, 연필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낮은 신음소리. 말순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침마다 죽을 조금 더 되직하게 쑤었습니다. 혀를 움직이려면 근육에 힘이 붙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하은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같은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병우가 하은을 봤습니다.
매일 밤 같은 표정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 냉동고에서 38초를 버틸 때도 이 눈이었고,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때도 이 눈이었고, 지금도 이 눈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승준의 그물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세 사람이 소리 없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알고 있었어요.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금고 안에 그 무기가 있었어요. 문제는 금고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아직 숟가락 하나 겨우 드는 상태라는 거였습니다. 넷째 주가 됐습니다. 병호의 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손가락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손목으로, 손목에서 팔로 번져갔습니다.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게 됐어요. 말순이 죽을 떠서 건네면 병호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숟갈 먹는데 1분이 걸렸지만 일주일 전에는 숟가락을 잡지도 못했으니 큰 발전이었어요. 하지만 병호에게 목소리보다 먼저 돌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이었어요. 전화번호 하나. 30년간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병호가 말순에게 손짓했어요. 폴더폰을 가져다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은이 남편의 옛 폴더폰을 가져와 할아버지 귀에 대줬어요. 병호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버튼을 놓칠 때마다 다시 눌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60대 초반의 낮은 목소리. 병호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종구야. 나다. 살아있다. 전화기 너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박종구. 30년 수행기사였어요. 종구는 2달 전 승준에게 해고된 사람이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회장님 병실에 너무 자주 온다. 업무와 관련 없는 방문을 자제하라는 것이었어요. 30년을 모신 사람인데 병문안도 못 가게 막은 거였습니다. 해고 뒤 퇴직금으로 중고 택시를 사서 몰고 있었어요. 승준이 다른 기사들에게 종구와 연락하면 해고라고 경고해서 모든 인맥이 끊겼습니다. 종구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었어요. 30년간 매일 들었던 목소리를 알아본 겁니다. 비록 갈라지고 떨리는 소리였지만 분명 회장님이었어요. 살아계셨습니까?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저는 진짜로. 종구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구가 시골집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였습니다. 2배가 걸린 거예요. 도착해서 한 첫마디가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서울 나올 때부터 뒤에 검은 세단이 붙었습니다. 고속도로 나갔다 들어갔다 3번 반복하고 휴게소에서 30분 기다렸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완전히 떼고 왔습니다. 미행이었어요. 승준 쪽에서 해고한 기사까지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구가 시골집에 들어섰어요. 방문을 열고 병호를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마른 노인이었어요. 한 달 전까지 재벌 그룹 회장이었던 사람이 담요를 덮고 시골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종구가 무릎을 꿇었어요. 병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 마르고 떨리는 손을 감쌌어요. 회장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병호가 종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많지 않았지만 잡으려는 의지는 분명했어요. 종구가 가져온 정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병호의 자택 서재에 벽면 금고가 있었어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어서 승준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병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금고 안에 3가지. 종구가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병우가 한 단어씩 끊어 말했어요. 유언장, 원본, 첫 번째였습니다. 승준이 위조한 위임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의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비자금, 이체, 내역. 두 번째, 3년간 대호건설 해외법인 계좌에서 승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400억 원의 흔적이었습니다. USB, 녹음. 세 번째, 주치의 오성태와 승준의 통화 녹음이 담긴 USB였어요. 병우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직접 녹음해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병우가 이걸 미리 준비해뒀다는 건 쓰러지기 전에 이미 아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증거를 모아두고 금고에 넣어둔 겁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무너져 버렸어요. 종구가 물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뭡니까? 8자리 전자식 비밀번호. 병우만 아는 번호였어요. 종구도 몰랐습니다. 병우가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이마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3, 0, 5, 2.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4자리. 나머지 4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병우의 입이 멈췄어요. 눈을 꽉 감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떠오르지 않았어요. 뇌경색이 기억의 일부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앞에 4자리는 선명한데 뒤에 4자리가 안개 속에 있었어요. 왜? 안 나와.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답답함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해요. 급하게 생각하면 더 안 떠올라요. 하지만 종구의 다음 말이 그 차분함을 흔들었습니다. 승준이가 보름 뒤 주주총회에서 공식 회장 취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사회 과반수를 이미 확보했고 총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날이 지나면 경영권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보름, 15일이었어요. 15일 안에 비밀번호를 기억해내고 금고를 열고 증거를 꺼내고 주주총회에 나타나야 했습니다. 병호는 아직 휠체어에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하은은 11살이었고 말수는 꽃집이 감시당하고 있었고 종구는 미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4사람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골 폐가 한 채, 낡은 폴더폰 한 대, 그리고 4자리만 기억나는 비밀번호뿐이었습니다. 말순이 방 한쪽에서 종이와 연필을 가져왔어요. 병호 앞에 놓았습니다. 매일 써봐요. 손이 기억할 수도 있어요. 말순의 말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전화번호를 잘 잊어버렸는데 손으로 번호를 누르면 기억이 나곤 했거든요. 머리가 잊어도 손이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말순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병호는 그날부터 매일 밤 종이에 숫자를 썼어요. 3052. 여기까지 쓰면 연필이 멈췄습니다. 다음이 뭐였지? 손가락이 떨리며 종이 위에서 맴돌았어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찢었어요. 종이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새 종이를 꺼내 다시 썼어요. 3052. 또 멈췄습니다. 다시 구겼어요.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은이 잠든 뒤에도 병호는 혼자 종이에 숫자를 쓰고 멈추고 구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어요. 말순이 매일 밤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이 찢는 소리, 연필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낮은 신음소리. 말순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침마다 새 종이와 깎은 연필을 병호 옆에 놓아뒀습니다. 하은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더 잘 될 거예요. 병호가 하은을 봤어요. 매일 밤 같은 표정, 포기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78세 노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억해내야 한다고 병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냉동고에서 버텨준 38초를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종구가 시골집을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매주 올 수는 없습니다. 미행이 또 붙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폴더폰으로 연락은 됩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금고를 열겠습니다. 병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구가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마른 노인, 그 옆에 앉은 11살 아이, 그리고 부엌에서 죽을 쑤는 67살 여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세 사람이 재벌가의 아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종구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택시를 몰고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보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계는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열흘 전이었습니다. 승준이 김 실장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대호건설 부사장 집무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승준은 가죽 의자에 앉아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하은의 학교 사진, 말순의 꽃집 사업자 등록증, 종구의 택시 면허증 사본이 떠 있었습니다. 승준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은이를 직접 찾는 건 시간이 걸려. 방향을 바꾸자. 하은이 주변을 전부 차단해. 돌아올 곳을 없애.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전부 다. 동시에 승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미소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하은의 학교였어요. 승준이 직접 담임을 찾아갔습니다. 검은 양복에 단정한 머리, 걱정스러운 아버지의 표정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어요. 아이가 할아버지 돌아가신 충격으로 가출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를 5살 때 잃고 정서가 불안한 아이라서요. 발견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임이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나요? 가족 내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봐요. 담임은 눈앞에 이 남자가 아이를 걱정하는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전학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하은은 공식적으로 가출 아동이 됐어요. 학교에서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은 말순의 꽃집이었어요. 세무서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3년간 매출 누락 의혹이 접수되었습니다. 장부와 세금 계산서를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동시에 체납금 1,200만 원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말수는 체납금 같은 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장부를 꼬박꼬박 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지서에는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폐업 처리됩니다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어요. 가게 문에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은 종구의 택시였어요. 운전 적성 재검사 미수를 이유로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종구가 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어요. 재검사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류상 미수입니다. 이해 신청은 4주 소요됩니다. 4주. 주주총회가 끝나고도 남는 시간이었어요.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졌습니다. 시골집에 세 사람이 모였어요. 종구가 면허 정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말순이 꽃집 상황을 말했어요. 하은이 학교 가출 처리를 전했습니다. 세 사람의 바깥 세계가 하루아침에 전부 끊겼어요. 병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나 때문에 다 망했다. 나를 놔두고 가라. 말순이 부엌에서 국자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화였어요. 그 소리 하지 마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 말했어요. 미안하다, 나 때문이다. 맨날 그 말만 했어요. 그러고 병원에서 혼자 눈 감았어요. 내가 옆에 있었는데도 혼자 가버렸어요. 말순의 눈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 다시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예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하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종구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어요. 병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승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 실장을 통해 경찰에 미성년자 유괴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아버지 윤병호 회장은 이미 사망했고 손녀 서하은을 정체불명의 여성이 불법으로 데리고 있는 것은 유괴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신원은 화장장 인근 꽃집 운영자 김말순, 67세로 추정됩니다. 경찰 2명이 말순의 꽃집에 찾아왔어요. 가게 문에 유괴용의자 소재 확인이라는 공문이 붙었습니다. 노란 세무조사 딱지 옆에 유괴용의 공문까지 나란히 붙은 거예요. 이웃가게 사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말순이가 유괴범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행방불명된 대호건설 회장 손녀를 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67세 여성을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화면에 말순의 증명사진이 나왔어요. 그 위에 유괴용의자라는 자막이 깔렸습니다. 시골집에서 하은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 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유괴용의자라는 글씨가 떠 있었어요. 30년 넘게 꽃집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67살 여자가 하루아침에 유괴범이 된 겁니다. 하은이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닌데. 할머니는 우리 도와준 사람인데. 이게 왜 유괴야? 말순이 하은을 안았어요. 울지 마.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말순의 눈도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이름도 꽃집도 평판도 전부 무너졌습니다. 병호가 방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손녀가 울고 있었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유괴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부 자기 때문이었어요. 병호의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한 달 전에는 불가능했던 힘이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아들에 대한 분노가 몸에 힘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모두 잠들었습니다. 시골집은 고요했어요. 밖에서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병호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옆을 봤습니다. 하은이 곁에서 자고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잠든 뒤에도 눈가가 부어 있었어요. 병호가 연필을 잡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3052. 매일 밤 여기서 멈췄습니다. 오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호의 눈이 옆에 잠든 하은에게 멈췄습니다. 작은 얼굴, 눈물 자국, 38초를 버텨준 아이, 냉동고에서 함께 숨은 아이, 자기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에게 덮어준 아이, 화환 트럭에서 할아버지 입을 막고 숨을 죽인 아이, 지금도 할아버지 옆에서 자고 있는 아이. 병호의 손이 움직였어요. 1. 멈추지 않았습니다. 9. 연필이 미끄러지듯 종이 위를 갔어요. 4.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손이 기억한 거예요. 연필이 멈췄습니다. 8자리가 완성됐어요. 병호가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0521948. 하은의 생년월일이었어요. 2014년 9월 5일. 앞뒤를 바꿔 넣은 번호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떠올리게 해준 것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병우가 하은을 흔들어 깨웠어요. 할아버지,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병우가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8개의 숫자가 보였어요. 병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하은아, 기억났다. 비밀번호, 너였어. 하은이 숫자를 봤어요. 3052만 948.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905, 9월 5일. 자기 생일이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고의 비밀번호를 자기 생일로 만들어뒀다는 것. 그게 하은에게는 어떤 말보다 큰 사랑의 증거였어요. 하은이 할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골집 안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비밀번호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금고를 열 차례였어요. 비밀번호가 완성된 다음 날 새벽 종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8자리를 불렀어요. 종구가 받아 적었습니다. 주주총회 3일 전이었어요. 종구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목적지는 병우의 자택 서재. 승준이 이미 이사해서 회장방을 쓰고 있었지만 서재는 손대지 않았어요. 금고가 서재에 있다는 걸 승준은 몰랐습니다. 벽면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종구는 30년간 매일 출입했던 집이었어요. 후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았어요. 경호원 교대 시간이 새벽 4시라는 것. 교대 사이에 5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 30년 동안 몸에 밴 정보였습니다. 새벽 4시 정각. 종구가 후문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승준이 후문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후문 비밀번호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에 도달했어요.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30년간 수없이 들어왔던 방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재 옆 회장방에 승준의 짐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아버지 방을 차지한 겁니다. 종구가 이를 악물었어요. 서재 오른쪽 벽 책장을 밀었습니다. 무거운 참나무 책장이 옆으로 밀려가면서 벽면 금고가 나타났어요. 회색 철제 금고, 전자식 8자리. 초록 불이 들어왔어요.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든 유언장 원본, 비자금, 이체 내역 프린트물, USB 하나. 종구가 전부 가방에 넣었어요. 서재를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불이 켜졌어요. 종구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승준의 방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화장실 가는 소리였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어요. 종구는 서재 커튼 뒤에 숨어 숨을 멈췄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물 내리는 소리가 나고 발소리가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종구가 후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주주총회 전날 밤 시골집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종구가 가져온 USB를 말순의 오래된 노트북에 꽂았어요. 낡은 노트북이 느리게 돌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오성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사장님 지시대로 투약량 올렸습니다. 심정지로 갈 겁니다. 자연사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승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번 주 안에 끝내. 주주총회 전에 장례 마쳐야 해. 시골집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은이 아빠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떨궜어요. 자기 아빠가 할아버지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하은의 어깨를 잡았어요. 유언장 원본을 펼쳤습니다. 병호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전 재산의 60%를 사회공헌재단에, 30%를 손녀 서하은의 신탁재산으로, 10%를 임직원 복지기금으로, 승준에게 경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은 한 줄도 없었어요. 승준이 위조한 위임장에는 전 재산과 경영권을 장남에게 이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비자금 이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3년간 대호건설 해외법인 계좌에서 승준 개인 계좌로 400억 원이 빠져나간 흔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종구가 말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에 직접 가야 합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500명 앞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병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걷지 못했지만 휠체어에 앉을 수는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이었어요. 대호건설 본사 대강당 5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주, 이사진, 기자단. 정면 단상에 승준이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에 빨간 넥타이. 마이크를 잡고 취임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대호건설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회장직을 승계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승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그때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들어왔어요. 마른 얼굴, 회색 머리카락, 떨리는 손.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건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 11살 하은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종구가 서 있었고 뒷줄 끝자리에 말순이 조용히 앉았어요. 500명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어요. 저거 회장님 아니야? 돌아가셨다며? 장례식 치렀잖아. 승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굳었어요. 김 실장에게 눈짓했지만 이미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쓸 수 없었어요. 종구가 휠체어를 단상 앞까지 밀고 갔습니다. 병우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느렸어요. 하지만 강당 스피커를 통해 50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대형 스크린에 증거가 하나씩 재생됐습니다. 첫 번째, 오성태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부사장님 지시대로 투약량 올렸습니다. 심정지로 갈 겁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위임장 원본과 위조본의 필적 비교였어요. 두 서명을 나란히 놓으니 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무팀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위조본을 직접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세 번째, 해외 비자금 400억 원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승준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이 날짜별로 스크린에 펼쳐졌어요. 이사진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승준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치매 아니냐? 이건 전부 조작이다.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지도 확인 안 됐잖아. 목소리가 갈라지고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보여줬던 완벽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은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단상 아래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11살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500명의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연달아 울렸습니다. 하은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다 봤어요. 500명이 숨을 죽였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병원에서 선생님한테 약 더 넣으라고 한 거요.
할아버지가 관에서 눈 떴을 때 손가락 움직인 거요. 냉동고에서 같이 숨은 거요. 할아버지 팔에 주사 자국 14개 있는 거요. 다 봤어요.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쏟아졌어요. 이 사진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승준에게 꽂혔어요. 승준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한테 이러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당 양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진입했어요. 형사가 승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승준 씨,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승준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김 실장도 함께 연행됐어요. 하은이 아버지가 경찰에 둘러싸여 강당 밖으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양복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아빠였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사람이었어요. 5살 때 엄마가 떠난 뒤 남은 유일한 부모였습니다.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면 할아버지가 보일 테니까요. 할아버지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하은은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병우가 휠체어에서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마른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말순이 뒷줄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종구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아직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뛰어다니고 이사진이 모여 이야기하고 주주들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4사람은 조용했어요. 한 달간의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승준은 살인미수 횡령 400억 원, 문서위조, 무고죄로 구속 기소됐어요. 위임장 위조와 사망확인서 조작까지 포함하면 혐의가 5가지였습니다. 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만 허용됐어요. 한 달 전까지 대호건설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구치소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치의 오성태는 자진 신고 후 검찰 증인으로 전환됐어요. 부사장의 지시로 약물 투약량을 3차례에 걸쳐 증량했습니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성태의 진술과 병호의 팔 허벅지에 남은 주사 자국 14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투약 날짜와 자국의 치유 정도까지 맞아떨어졌습니다. 김 실장은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화장장 봉쇄, 수색, 검문, 유괴 신고까지 승준의 지시를 직접 실행한 혐의였습니다. 법정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통화 녹취록에는 김 실장이 자발적으로 방법을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말순에게 씌워졌던 유괴 혐의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검찰이 공식 발표를 했어요. 유괴 신고 자체가 증거 은폐 목적의 허위 신고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체납금 1,200만 원 고지서도 철회됐어요. 세무서 담당자가 꽃집을 직접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순이 담당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착오? 사람 가게 문 닫게 해놓고 착오라고?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게 문에 붙어있던 노란 딱지를 직접 떼어냈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가 구겨지며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그 옆에 붙어있던 유괴 용의자 소재 확인 공문도 함께요. 30년 넘게 지켜온 가게 문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종구의 택시 면허도 즉시 복원됐어요. 하지만 종구는 더 이상 택시를 몰지 않았습니다. 병우가 종구에게 말했거든요. 종구야, 이제 내 옆으로 돌아와. 종구가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데 간 적 없습니다. 회장님. 병호는 경영권 복귀를 거부했어요. 이사회에 전문 경영인 체제를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병호가 이사회에서 한 말은 짧았어요.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대신 병호가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한 겁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산재 피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고도 보상받지 못한 노동자 가족들을 돕는 사업이었습니다. 말순의 남편처럼요. 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대호건설 본사 소강당이었어요. 병호가 원한 거였습니다. 화려한 건 싫다고 했어요. 말순이 초대됐습니다. 꽃집 앞치마를 벗고 오랜만에 외출복을 입었어요. 하은이 말순의 옷매무새를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예쁘다. 말순이 피식 웃었어요. 예쁘긴. 할머니가 무슨. 소강당에 들어서자 정면에 재단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병호가 휠체어에 앉아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재단은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났지만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재단을 시작합니다. 천이 거쳤어요. 종배재단. 말순의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말순이 현판을 봤어요. 멈췄습니다. 종배라는 두 글자가 거기 있었어요. 15년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산재 불인정, 보상금 제로, 의무기록 분실. 세상은 남편의 죽음을 없었던 일처럼 처리했어요. 말순은 15년간 혼자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 재단 현판에 적혀 있었어요. 말순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하은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거칠고 큰 손을 감쌌어요. 말순은 새로 지은 꽃집을 받았습니다. 이전보다 2배 넓었어요. 꽃 냉장고도 새 것이었고 작업대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가장 좋아한 건 가게 앞에 놓인 작은 나무 벤치였어요. 병호가 직접 골라준 거였습니다. 여기 앉아서 쉬세요. 꽃 팔다 지치면. 말순이 벤치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벤치 하나 만들어줬을 텐데. 종구는 재단 소속 기사로 복귀했어요. 병호 옆을 다시 지키게 됐습니다. 30년 전처럼요. 종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어디 가실 때 있으십니까? 병호가 대답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꽃집 가야지. 하은은 학교로 돌아갔어요. 첫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아빠가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래. 유괴당했었다며? 하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까지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을 꺼냈어요. 냉동고에서 시신 옆에 누웠던 아이가 아이들의 수군거림 정도에 멈출 리가 없었습니다. 짝꿍이 소곤거렸어요. 괜찮아?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기까지 하은이 버텨온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하은은 꽃집에 왔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말순 할머니 옆에 앉아서 화한 리본을 묶었어요. 리본 묶는 법을 말순이 가르쳐 줬거든요. 이쪽을 먼저 잡고 이렇게 돌리고 당기면 돼. 처음에는 비뚤어졌지만 몇 주 지나자 깔끔해졌어요. 이제 할머니보다 잘 묶네. 하은이 웃었습니다. 꽃집에서 웃는 하은을 볼 때마다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호는 꽃집 앞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종구가 옆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은 병호의 몸은 여전히 말랐고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한 달 전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햇살이 꽃집 유리창에 부딪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꽃집 안에서는 말순이 하은에게 꽃다발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병호가 벤치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이 꽃집에서 나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병호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이제는 힘이 있었어요. 내가 38초를 버텨줘서 할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은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병호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부드러웠어요. 알아. 그래서 더 대단한 거야. 하은이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꽃집 유리창에 비친 햇살이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꽃집 안에서 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국물 식겠다, 들어와. 말순이 된장찌개를 끓여놓은 거였어요. 작은 식탁에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병호, 하은, 말순.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말순이 병호의 그릇에 국물을 떠줬어요. 하은이 할아버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병호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혼자서요. 한 달 전에는 숟가락도 들 수 없었던 손이었습니다. 종구가 꽃집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식탁이 가족이었습니다. 영하 4도의 냉동고에서 시작된 인연이 꽃집의 따뜻한 식탁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꽃집 앞 나무 벤치 위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말순이 끓인 된장찌개는 조금 짰어요. 하지만 아무도 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맛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